조선 20대 왕 경종. 그는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평생을 죄인의 자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장희빈의 욕망이 만들어낸 비극, 동생 영조와의 엇갈린 운명, 그리고 37세에 맞이한 의문의 죽음. 과연 그는 병사했을까요? 아니면 오늘 우리는 화려한 용포 뒤에 가려진 한 남자의 아픈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조선 19대 왕 숙종이 다스리던 1688년 가을, 창덕궁에는 30해 동안 이어져 온 깊은 한숨이 드리워져 있었더이다. 14세의 즉위한 이래로 숙종의 가슴 한편에는 언제나 아들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느니라. 전하, 오늘도 중전마마께서는 기도를 올리고 계시옵니다. 내관의 조심스러운 아뢰는 소리에 숙종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느니라. 첫 번째 왕비 인경왕후 김씨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 민씨는 덕망이 높고 현숙한 여인이었으나 아직까지 원자의 소식이 없었더이다. 왕조 국가에서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계임의 불행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운명처럼 한 여인이 숙종의 눈에 들어왔으니 바로 장옥정이었더이다. 중인 계층 출신인 그녀의 집안은 역관을 배출하며 남인 세력과 어느 정도 연줄이 닿아 있었더라.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 자신이 지닌 빼어난 미모와 총명함이 숙종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았느니라. 장옥정, 참으로 기이한 인연이로다. 숙종이 그녀를 수빈의 풍계에 봉하고 총애하기 시작했을 때 궁궐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더라. 명성왕후 김씨는 아들이 후궁에게 빠져드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서인 세력의 든든한 후원자였던 그녀는 남인과 연관된 장옥정을 정치적 위협으로 간주했느니라. 저 계집을 궁에 두어서는 아니 되옵니다. 명성왕후의 단호한 명에 장옥정은 궁 밖으로 쫓겨났으나 그녀를 향한 숙종의 마음은 식지 않았더라.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져 갔느니라. 1686년 명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숙종은 한시도 잊지 못했던 장옥정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였더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고, 숙종은 그녀를 숙빈에 봉하며 지극히 아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1688년 10월 온 나라가 기다리던 소식이 전해졌느니라. 전하, 숙빈마마께서 원자를 낳으셨사옵니다. 외관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대조전에 울려 퍼지자 숙종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더라. 30해를 기다린 끝에 드디어 얻은 아들이었느니라. 갓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이윤. 훗날 경종이 될 그 아이였더라. 과인에게 드디어 아들이 생겼구나. 숙종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더라. 그는 아이를 품에 안고 한참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느니라. 작고 여린 그 손을 잡고 있노라니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는 듯했더라. 이제야 과인의 왕위가 비로소 안정되었도다. 허나 궁궐 곳곳에서는 엇갈린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었더라. 남인 세력은 이윤의 탄생을 하늘이 내린 축복이라 여겼으나 서인 세력의 표정은 사뭇 어두웠느니라. 축dim의 아들이 원자가 된다면. 서인의 영수 송시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앞날을 걱정했더라. 만약 장옥정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된다면 남인이 외척의 지위를 얻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더라. 그것은 곧 서인 세력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이었느니라. 한편 숙빈 장씨는 아들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불안했더라. 아이의 탄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궁궐 안팎의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이윤아, 어미가 너를 지켜주마. 그녀가 아이에게 속삭이는 목소리에는 다짐과 동시에 걱정이 섞여 있었더라. 중인 출신인 자신이 낳은 아들이 과연 조선의 세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할 것인가? 갓 태어난 이유는 어머니의 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더라. 그 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이 아이가 앞으로 겪게 될 거대한 시련을 누가 짐작할 수 있었으랴. 아이의 첫 울음소리는 축복의 선언이 아니라 조선 전체를 뒤흔들
폭풍의 전령이었느니라. 경복궁 처마 끝으로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울어댔더라. 그 울음소리는 마치 앞으로 닥쳐올 비극을 예고하는 것처럼 쓸쓸하고 불길했느니라. 저 아이 때문에 이 나라가 어찌 될지 모르겠쇼이다. 서인 대신 하나가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내뱉은 그 한마디는 예언이 되어 조선의 하늘을 어둡게 물들이기 시작했더라. 운명의 아이. 이윤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되었고 그 시작부터 이미 비극의 씨앗이 뿌려져 있었느니라. 이윤이 태어난 지 불과 5달이 지난 1689년 3월 숙종은 조정에 폭탄 같은 선언을 던졌더이다. 과인은 원자 이윤을 세자로 책봉하고자 한다. 대조전에 모인 신하들 사이로 긴장의 기운이 흘렀느니라. 숙종의 눈빛은 그 누구의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었더라. 하지만 서인 세력의 영수 송시열은 주저없이 나아가 땅에 엎드렸느니라. 전하, 아직 중전마마께서 젊으시니 조금 더 기다리시면 적절을 보실 수 있사옵니다. 후궁의 아들을 이토록 서둘러 원자로 정하시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옵니다. 송시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으나 그의 등줄기엔 차가운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더라. 이민 신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간언이었지만 동시에 왕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위험천만한 행동이기도 했느니라. 숙종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더라. 그는 이미 서인 세력의 강성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던 터였는데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려는 당연한 결정마저 반대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느니라. 송시열, 경의 뜻은 알겠으나 이는 과인이 결정할 일이다. 허나 송시열은 물러서지 않았더라. 그는 중국 한나라의 예를 들며 후궁의 아들을 성급하게 세자로 책봉하려다 나라가 혼란에 빠졌던 역사를 상기시켰느니라.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간언이 아니라 왕의 판단력까지 의심하는 것이었더라. 전하께서는 한고조의 전철을 밟으시려 하십니까? 그 순간 숙종의 분노가 폭발했느니라. 그의 두 주먹이 어저의 팔걸이를 꽉 움켜쥐었고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서려 있었더라. 감히 과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인가? 경들은 과인을 무엇으로 여기는 것이냐? 왕의 분노에 찬 외침이 대조전을 가득 메웠으나 서인 대신들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더라. 그들에게 이는 단순한 예법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이더라. 만약 장옥정의 아들이 세자가 된다면 남인이 외척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서인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느니라. 숙종은 신하들의 완고한 반대를 보며 깨달았더라.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느니라.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이 굳어져 가고 있었더라. 좋다. 경들이 과인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과인에게도 생각이 있다. 며칠 후 궁궐안에 급박한 소식이 전해졌더라. 송시열이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었더라. 그러나 이는 시작에 불과했느니라. 1689년 기사년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정치적 숙청 중 하나인 기사환국이 시작되었느니라. 숙종의 분노는 송시열 한 사람에 그치지 않았더라. 원자 책봉을 반대한 서인 세력 전체를 향해 무자비한 칼날이 휘둘러졌느니라. 역적들을 모조리 뿌리 뽑아라. 숙종의 명령 아래 서인 관료들이 줄줄이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더라. 김수항, 김수흥, 민정중 등 서인의 핵심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처형당하거나 귀양길에 올랐느니라. 송시열 역시 제주도 유배지에서 사약을 받고 쓸쓸히 생을 마감했더라. 궁궐 곳곳에서는 비명소리와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조정은 피비린내로 가득 찼더라.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새로운 역적의 명단이 발표되었고 수많은 가문들이 하루아침에 멸문지화를 당했느니라. 이러한 참혹한 숙청이 진행되는 동안 숙종은 더욱 과감한 결정을 내렸더라. 그는 서인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인현왕후를 아무런 잘못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느니라. 중전은 서궁으로 물러가라. 인현왕후는 눈물을 흘리며 서궁으로 향했지만 한마디 원망의 말도 하지 않았더라.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처량했으나 그녀가 겪는 고통에 신경 쓸 겨를은 아무에게도 없었느니라. 그리고 마침내 숙종이 염원하던 순간이 왔더라.
장옥정이 조선의 새로운 국모로 책봉되는 날이었느니라. 숫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한다. 장옥정은 이제 희빈 장씨가 되어 조선에서 가장 높은 여인의 자리에 올랐고, 그녀의 아들 이유는 명실상부한 왕세자가 되었느니라. 주민 출신이었던 그녀가 마침내 꿈에도 그리던 왕비의 자리를 차지한 순간이었더라. 허나 이 모든 영광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었느니라. 기사환국으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유배형에 처해졌더라. 조선 전체가 공포와 절망에 휩싸였느니라. 어느 날 저녁, 갓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세자 이윤이 어머니 희빈 장씨에게 다가가 물었더라. 어마마마, 왜 사람들이 우리를 저리 무서워하옵니까? 아이의 순수한 물음에 희빈 장씨는 잠시 말문이 막혔더라.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으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을 뿐이었더라. 권력의 정점에 오른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지만 피로 세운 왕좌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느니라. 창밖으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촛불을 흔들었고 그 흔들리는 불빛은 마치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을 예고하는 것 같았더라. 이윤의 세자 책봉은 이루어졌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더욱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느니라. 기사환국의 승리로 왕비가 된 희빈 장씨는 권력의 단맛에 취해 있었더라. 1690년대 초 그녀의 오만함은 날로 커져갔고 예전의 겸손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느니라. 내가 바로 조선의 국모다. 누가 감히 나를 업신여길 수 있단 말인가. 희빈 장씨는 궁녀들을 마음대로 벌주고 후궁들을 무시하며 거들먹거렸더라. 아민 세력의 든든한 후원을 등에 업고 조정의 인사에까지 간섭하려 들었느니라. 한때 자신을 지극히 사랑했던 숙종도 점차 그녀의 변한 모습에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더라. 희빈이 예전 같지 않구나. 숙종은 혼자 있을 때면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더라. 사랑스럽고 겸손했던 장옥정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고 그 자리에는 권력의 눈먼 차가운 여인만이 남아있었느니라. 그러던 1694년 어느 날 숙종의 마음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왔더라. 인현왕후를 진심으로 섬기던 무수리 출신 최씨가 우연한 기회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었느니라. 숙빈 최씨, 참으로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지녔구나. 최씨는 희빈 장씨와는 정반대의 성품을 지니고 있었더라. 겸손하고 조용하며 무엇보다 폐위된 인현왕후를 끝까지 보살피는 그녀의 마음씨에 숙종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숙종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희빈을 처소에서 멀어져 숙빈 최씨에게로 향하게 되었더라. 희빈 장씨는 이러한 변화를 금세 눈치채고 분노에 떨었더라. 저 계집이 감히 내 자리를 넘보다니. 그녀의 질투심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으나 이미 숙종의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린 후였더라. 그리고 1694년 가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느니라. 전하, 숙빈 최씨께서 왕자를 낳으셨사옵니다. 숙빈 최씨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연인군. 훗날 영조가 돼 그 아이였더라. 숙종은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는 새 아들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느니라. 참으로 복된 일이로다. 연인군의 탄생은 조선의 정치 지형을 다시 한번 뒤바꾸어 놓았더라. 몰락했던 서인 세력은 숙빈 최씨와 그녀의 아들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느니라. 이제 궁궐에는 2명의 왕자가 있게 되었고 이는 숙종에게 새로운 정치적 선택의 여지를 주었더라. 1694년 갑술년 숙종은 또다시 정치적 대전환을 단행했느니라. 갑술환국이 시작된 것이었더라. 과인이 희빈을 왕비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숙종의 한마디에 조정이 뒤집혔더라. 남인 세력은 하루아침에 몰락했고 서인들이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왔느니라.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희빈 장씨에게 닥쳤더라. 희빈 장씨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강등한다. 왕비에서 희빈으로 다시 격하된 장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더라. 더욱 가혹한 것은 폐위되었던 인현왕후가 다시 중전의 자리로 복귀한다는 소식이었느니라. 아니다. 이럴 수는 없다. 희빈 장씨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몸부림쳤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 한때 조선의 국모였던 그녀는 다시 후궁의 신분으로 전락했고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더라. 당시 7살이었던 세자 이유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몰락을
이해할 수 없었더라. 어마마마, 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피해옵니까? 희빈장 씨는 아들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더라. 자신의 욕망이 빚어낸 이 모든 비극이 결국 아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고 있었느니라. 그로부터 7년이 흘러 1701년 8월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더라. 중전마마께서 돌아가셨사옵니다. 평소 건강했던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석에 눕더니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더라.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궁궐은 충격에 휩싸였고 곧 흉흉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더라. 중전마마께서 누군가의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모든 의심의 눈초리는 희빈 장 씨를 향하고 있었더라. 그리고 며칠 후 숙빈 최 씨가 숙종에게 충격적인 고변을 올렸느니라. 전하, 희빈 장 씨가 취선당에 신당을 차리고 중전마마를 저주했사옵니다. 숙종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더라. 즉시 취선당 수색이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물건들이었더라. 인현왕후의 생년월일이 적힌 부적들이 불에 타 있었고 그녀를 닮게 만든 인형의 가심에는 수십 개의 바늘이 꽂혀 있었더라. 무당이 쓰던 각종 도구들과 동물의 뼈까지 발견되었느니라. 이것이 무엇이냐?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더라. 희빈장 씨가 무당을 불러들여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의식을 벌였다는 숙빈 최 씨의 고변이 사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더라. 숙종의 진노는 천지를 뒤흔들 듯 했더라. 희빈장 씨를 당장 잡아들여라. 1701년 10월 희빈장 씨에게 사약이 내려졌더라. 국모를 저주한 대역죄인으로서 마땅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느니라. 그날 세자 이유는 멀리서 어머니가 사약을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더라. 어마마마. 13살의 어린 세자가 오열하며 부르짖었으나 희빈장 씨는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더라. 그녀의 얼굴에는 마지막까지 원한의 빛이 서려 있었고 그 모습은 아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더라. 그날 밤 세자 이유는 홀로 자신의 처소에 앉아 있었더라. 촛불 하나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바깥에서는 차가운 바람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더라. 소신은 이제 무엇이 되는 것인가? 저주받은 여인의 아들이라는 낙인이 평생 자신을 따라다니리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어찌 알 수 있었으랴. 하지만 그날부터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더라.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세자의 그림자가 촛불에 길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마치 그의 앞날을 암시하는 듯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느니라. 어머니 희빈장 씨가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난 이후 세자 이윤의 삶은 더욱 처참해졌더라. 1701년 겨울부터 시작된 그의 고독은 해가 갈수록 깊어만 갔느니라. 궁궐 안에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날로 차가워졌더라. 한때는 미래의 임금님이라 떠받들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를 피하기 바빴느니라. 저주받은 여인의 아들, 영모를 꾸민 희빈의 피가 흐르는 세자라는 낙인이 그를 따라다녔더라. 세자 저하의 몸이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이시옵니다. 궁녀들조차 그에게 말을 걸 때면 조심스러워했더라. 혹시나 잘못 보였다가 훗날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는 것이었느니라. 13살의 어린 나이에 이러한 냉대를 받으며 자라나는 세자의 마음은 날로 메말라가고 있었더라. 한편 동생 연인군은 정반대의 상황이었느니라. 건강하고 총명한 그는 아버지 숙종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더라. 숙종은 연인군을 볼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었고 직접 그를 가르치며 아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더라. 연인군은 참으로 영특하구나. 장래가 기대되는도다. 숙종의 칭찬을 받는 연인군을 멀리서 바라보던 세자 이윤의 가심에는 향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났느니라. 질투와 동시에 안도감도 있었고 미움과 동시에 연민도 있었더라. 어찌 보면 연인군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왕자였지만 그들을 둘러싼 환경은 천지 차이였느니라. 1700반년 어느 날 조정에서 충격적인 논의가 벌어졌더라. 서인 대신들이 모여 세자의 자질에 대해 공공연히 의문을 표하기 시작한 것이었더라. 세자 저하께서는 몸이 너무 약하시어 국사를 감당하기 어려우실 것 같사옵니다. 영의정 최석정의 조심스러운 발언이 시작이었더라. 그의 말에 다른 신하들도
하나둘씩 동조하기 시작했느니라. 그러하옵니다. 세자저하께서는 어려서부터 잔병치레가 잦으시고 체구도 왜소하시옵니다. 반면 연인군은 건강하고 총명하여 장래가 촉망되옵니다. 신하들의 말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갔더라. 이들은 세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내비치고 있었던 것이었느니라. 세자 이유는 이러한 소문들이 자신의 귀에까지 들려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더라. 측근들조차 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하며 불안해했더라. 저하, 조정에서 좋지 않은 말들이 나돌고 있어옵니다. 소신도 들었다. 세자는 쓸쓸하게 대답했더라.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위축시켰느니라. 1710년 봄, 마침내 세자에게 치욕적인 사건이 벌어졌더라. 조정회의에서 한 신하가 공공연히 세자 교체론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더라. 전하,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세자 책봉을 다시 고려해보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우의정 김창집의 대담한 발언에 조정이 술렁였더라. 하지만 놀랍게도 반대하는 목소리는 그리 크지 않았더라. 오히려 조용한 동조의 분위기가 흘렀느니라. 김경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국가 대계를 위해서는 신하들의 속삭임이 세자의 귓가에 칼처럼 꽂혔더라. 그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 소식은 금세 그에게 전해졌더라. 소신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날 밤 세자는 홀로 자신의 처소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더라. 20살이 넘은 나이였지만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무력했더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어마마마, 소신이 이리 무력한 것이 어마마마 때문인 것은 아니옵니까? 그는 죽은 어머니를 원망해 보기도 했지만 곧 자신을 탓했더라. 어머니의 야망이 빚어낸 비극이었지만 그 결과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이었더라. 연인군은 날이 갈수록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더라. 그는 학문에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활쏘기와 말타기에도 능했고 신하들과의 대화에서도 재치를 보였더라. 무엇보다 그는 건강했더라. 연인군은 참으로 왕의 기상이 있어 보인다. 신하들의 찬사가 연인군을 둘러싸는 동안 세자 이유는 점점 더 그림자 속으로 밀려났더라. 그는 필사적으로 학문에 매진했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려 애썼더라. 소신이 더 노력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았더라. 오히려 그의 노력조차 세자의 자리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고 해석되었더라. 1710년 어느 추운 겨울날 세자에게 결정적인 굴욕이 찾아왔더라. 숙종이 병환에 걸려 누워있을 때 조정에서는 공공연히 연인군에게 대리청정을 맡기자는 논의가 나왔던 것이었더라. 세자조하보다는 연인군이 더 적합할 것 같사옵니다. 연인군은 건강하고 판단력도 뛰어나시옵니다. 이러한 논의가 세자의 귀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무너지는 것을 느꼈더라. 자신이 공식적인 세자임에도 불구하고 신하들은 동생을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었더라. 이것이 소신의 운명인가? 그날 밤 세자는 처소마루에 주저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더라.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뺨을 스쳐 지나갔고 별들만이 그의 고독을 지켜보고 있었더라.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더라. 굴욕과 절망 속에서도 꺾이지 않은 작은 불꽃 하나가 남아있었더라. 아니다. 소신은 포기할 수 없다. 세자는 천천히 일어섰더라.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자신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은 정통성을 가진 세자였더라. 소신이 살아있는 한 소신의 자리는 소신이 지켜내리라.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간인한 의지가 스며들기 시작했더라. 오랜 굴욕과 절망이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는 더 이상 어린 세자가 아니었더라. 1723년 신임사화의 피바람이 가라앉은 후 경종은 홀로 어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더라. 김창집, 이이명, 조태채 등 노론의 거두들을 처형한 지 이제 겨우 몇 달이 흘렀을 뿐이었으나 그 무게는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느니라. 과인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경종의 중얼거림이 텅 빈 대조전에 메아리 쳤더라. 그가 꿈꿔왔던 왕위는 이런 것이 아니었느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며 지켜낸 자리가 과연
영광스러운 것일까?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더라. 1701년 가을, 어머니 희빈 장씨가 사약을 받던 그날의 일이었더라. 어마마마. 13살의 어린 세자였던 자신이 울부짖으며 달려갔지만 이미 어머니는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더라. 그날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지는 아무도 들려주지 않았느니라. 어마마마께서는 소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 경종은 어좌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갔더라. 달빛이 창덕궁의 처마를 비추고 있었고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느니라. 어머니를 잃고 홀로 남겨진 후 아버지 숙종과의 관계는 더욱 어색해졌더라. 숙종은 아들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희빈 장씨의 그림자를 그에게서 보는 것 같아 편치 않아 했느니라. 이윤아, 네가 훌륭한 왕이 되기를 바란다. 아버지의 그 말 속에는 기대와 동시에 불안이 섞여 있었더라. 혹시 아들도 어머니처럼 권력에 눈이 멀어 잘못된 길로 빠질까 하는 걱정이었느니라. 아바마마, 소신이 아바마마의 기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은 아니옵니까? 경종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더라. 숙종은 환국 정치로 나라를 다스렸지만 적어도 자신의 의지로 그런 선택을 했더라. 하지만 자신은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둘러야 했느니라. 그때 문득 동생 연인군과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더라. 연인군이 처음 태어났을 때 자신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더라. 질투와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있었느니라. 형님, 소재가 형님께 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나이다. 연인군의 조심스러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더라. 그 아이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궁궐의 정치적 희생양이 될 뿐이라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이었느니라. 연인군, 그 아이는 과인과 달리 총명하고 건강했는데 경종의 마음 한편에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이 자리하고 있었더라. 신임사화 때 연인군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신하들의 목소리를 막아낸 것은 정치적 계산보다는 형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었느니라. 또 다른 기억이 스쳐 지나갔더라. 세자 시절 홀로 책을 읽으며 보냈던 수많은 밤들이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피할 때 오직 책만이 그의 친구였더라. 소신은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때의 절망적인 물음이 지금도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더라. 왕이 된 지금도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자신이 한심스러웠느니라. 하지만 그 순간 경종은 깨달았더라. 자신이 지금까지 버텨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것은 단순히 왕위를 지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느니라. 아, 그렇구나. 경종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더라. 어머니 희빈 장씨가 온갖 야망과 욕망으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녀 나름대로는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싸웠던 것이었느니라. 비록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지라도 말이더라. 그리고 아버지 숙종 역시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세자로 인정해 주었더라. 동생 연인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적통인 자신을 패하지 않았던 것이었느니라. 과인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 경종은 비로소 자신이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깨달았더라. 그것은 단순히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느니라. 신임사화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야 했더라. 어마마마, 아바마마, 소신이 이제야 깨달았나이다. 경종은 두 손을 모아 하늘을 향해 절을 올렸더라. 죽은 부모에 대한 예와 동시에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다지는 의미였더라.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경종의 표정은 한결 단단해져 보였느니라. 오랜 방황과 고뇌를 거쳐 마침내 그는 진정한 왕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었더라. 신임사화의 피바람이 잦아든 1723년 겨울, 경종은 연일 이어지는 소론 신하들의 상소에 지쳐가고 있었더라. 그들의 요구는 한결같았으니 바로 왕세제 연인군을 처형하라는 것이었더라. 전하, 역적의 괴수로 추대될 뻔했던 자를 어찌 그대로 두실 수 있사옵니까? 소론의 영수 이광저가 또다시 상소를 올렸고 그 뒤를 따라 수십 명의 신하들이 같은 주장을 펼쳤더라. 경종은 이러한 압박 속에서도 굳건히 자신의 뜻을 지켜나갔느니라.
세제에게는 죄가 없다. 다시는 세제를 해치려 하지 말라. 경종의 단호한 명령이 대조전에 울려 퍼졌으나 소론 강경파의 공세는 멈추지 않았더라. 그들은 날마다 새로운 증거와 논리를 들고 나와 연인군의 위험성을 강조했더라. 그러던 어느 날 경종은 은밀히 연인군을 불러들였더라. 형제간의 마지막 대화가 될지도 모를 자리였느니라. 형님, 소재가 살아있음이 형님께 짐이 되옵니까? 연인군의 간절한 물음에 경종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더라.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복잡한 감정들이 한순간에 몰려왔느니라. 사랑과 미움, 연민과 경계심이 뒤엉켜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더라. 세제, 과인은 경종이 말을 하려는 순간 급히 들어온 내관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더라. 전하, 소론 대신들이 은밀히 모여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사옵니다. 경종의 눈빛이 번뜩 변했더라. 그는 즉시 금이영을 시켜 소론 대신들의 동향을 감시하게 했고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더라. 소론 강경파가 연인군의 처형을 그토록 간곡히 요구한 진짜 이유는 단순히 노론의 희망을 꺾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더라. 그들은 연인군을 제거한 후 경종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면 왕위를 찬탈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었더라. 이것이 진실이란 말인가? 경종의 손에 들린 밀서에는 소론의 은밀한 계획이 적혀 있었더라. 그들은 경종을 허수아비로 여기며 궁극적으로는 왕실을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것이었더라.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론 내부의 분열이었더라. 온건파였던 최석정과 이정기 등은 강경파의 과격한 계획에 반대하며 은밀히 경종에게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더라. 신들은 전하에 충성된 신하일 뿐이옵니다. 강경파의 위험한 음모를 그대로 둘 수 없었사옵니다. 최석정의 고백을 들은 경종은 마침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더라. 소론이 그토록 연인군의 제거를 원했던 것은 노론의 재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실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내기 위한 것이었더라. 그렇다면 과인과 세제는 같은 처지였던 것이로구나. 경종은 비로소 깨달았더라. 연인군은 자신의 적이 아니라 함께 살아남아야 할 동반자였던 것이다. 진짜 적은 따로 있었더라. 그날 밤 경종은 다시 한번 연인군을 불러들였더라. 세제, 과인이 잘못 생각했었다. 형님, 무슨 말씀이신지? 세제를 해치려 하는 자들의 진짜 목적을 이제야 알았다. 그들은 우리 형제를 모두 제거하고 왕실을 찬탈하려 했던 것이다. 연인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더라.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진짜 목적이 그토록 거대한 음모였다니. 형님, 그렇다. 이제 과인은 확신한다. 세제는 과인의 동생이자 조선 왕실의 혈육이다. 그 누구도 세제를 해칠 수 없다. 경종의 선언에 연인군의 눈시울이 붉어졌더라. 오랫동안 품고 있던 두려움과 불안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더라. 이튿날 경종은 조정에 충격적인 명을 내렸더라. 소론 강경파의 음모가 드러났다. 이광좌, 김일경을 비롯한 주모자들을 즉시 체포하라. 궁궐이 다시 한번 뒤집혔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경종이 주도하는 정의의 칼이었더라. 그동안 연인군의 처형을 요구하며 살쳤던 소론 강경파들이 줄줄이 잡혀들어왔더라. 전하, 신의 충정을 의심하시옵니까? 이광좌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담은 증거들이 속속 드러났더라. 왕실 찬탈 음모, 경종 복살 계획, 연인군 제거 후 허수아비 왕 옹립 등 충격적인 내용들이 백일하에 드러났느니라. 역적들의 진면목이 이제야 드러났구나. 경종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더라. 그동안 자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접근했던 소론 강경파의 위선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더라. 며칠 후 소론 강경파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처형되었더라. 이광좌는 참수형에 처해졌고 김일경과 조태혁은 사사되었더라. 그들이 그토록 요구했던 죽음이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온 것이었더라. 이제야 과인이 진짜 적이 누구인지 알겠다. 경종은 연인군과 함께 서서 처형장을 내려다보았더라. 두 형제는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할 필요가 없었더라. 진짜 위협은 따로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함께 물리쳐낸 것이었더라. 형님, 앞으로는 형님을 도와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힘쓰겠나이다. 그리하라, 세제.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소론 강경파의 몰락과 함께 조선의 정치 지형은
완전히 바뀌었더라. 경종은 마침내 진정한 왕권을 확립했고 연인군은 형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더라. 오랫동안 그들을 갈라놓았던 정치적 음모가 무너지면서 두 형제는 비로소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느니라. 1724년 여름, 경종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더라. 초롱 강경파를 숙청한 후 잠시 안정을 되찾는 듯 했으나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가 그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느니라. 전하의 몸에 음기가 너무 성하옵니다. 어의 이공유는 경종의 맥을 짚어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더라. 그는 왕의 병을 음허화동 인실고동으로 진단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인삼과 부자를 처방했더라. 하지만 이 처방을 둘러싸고 조정이 또다시 분열되기 시작했더라. 소론 온건파 신하들은 이공유의 진단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느니라. 전하의 병은 열 때문이온데 어찌 뜨거운 약재를 쓰신단 말이옵니까? 이는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옵니까? 최석정을 비롯한 서론 온건파는 이공유의 처방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더라. 이들 사이의 논쟁은 단순한 의학적 견해 차이를 넘어 정치적 대립으로 번져갔느니라. 경종은 이러한 상황에 깊은 회의를 느꼈더라. 자신의 목숨이 달린 치료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현실이 그를 절망케 했더라. 과인의 몸조차 정치적 이용물에 불과한 것인가. 8월 들어 경종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더라. 극심한 복통과 설사에 시달렸고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기조차 어려운 상태가 되었느니라. 온 궁궐이 비상상태에 빠져들었고 대비 인원 왕은 급히 연인군을 입궁시켰더라. 세제를 즉시 불러들여라. 전하의 상태가 위중하시다. 연인군이 도착했을 때 경종은 이미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었더라. 형제가 마주한 것은 오랜만의 일이었으나 상황이 상황인지라 말을 나눌 겨를도 없었더라. 그러던 8월 25일 저녁 갑자기 경종이 의식을 차리더니 이상한 말을 했더라. 게장과 생감이 먹고 싶구나. 모든 이들이 당황했더라. 게장과 생감은 함께 먹으면 탈이 나기 쉬운 상극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더라. 더욱이 중병을 앓고 있는 왕이 그런 음식을 찾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더라. 전하, 그런 음식은 몸에 해롭사옵니다. 내관들이 만류했지만 경종의 의지는 확고했더라. 결국 연인군이 직접 나서서 게장과 생감을 구해왔더라. 형님께서 원하신다면 소제가 직접 구해오겠나이다. 연인군의 손으로 전해진 음식을 받아든 경종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더라. 그의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느니라. 세제, 과인은 경종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곧 음식을 입에 넣고 말았더라. 그리고 그날 밤 경종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느니라. 아프다.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던 경종은 밤새 신음하며 괴로워했더라.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써봤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더라. 새벽 무렵 경종은 마지막 힘을 내어 연인군을 불렀더라. 세제, 가까이 오너라. 연인군이 형의 침상 가까이 다가가자 경종은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더라. 과인이 못난 형이었다. 세제를 의심하고 괴롭혔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아니다. 과인은 알고 있었다. 세제가 선량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도 정치적 계산 때문에 경종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져 갔더라.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동생에 대한 진심을 털어놓고 있었느니라. 형님, 세제, 과인 대신 이 나라를 잘 부탁한다. 경종의 마지막 말이었더라. 그는 연인군의 손을 꽉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았더라. 1724년 8월 25일 새벽 창덕궁 환추정에서 조선 20대 왕 경종이 승하했느니라. 그의 나이 37세, 재위기간 4년이었더라. 연인군은 형의 차가운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더라. 복잡했던 형제관계가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화해를 이룬 것이었느니라. 경종의 승하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또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더라. 하지만 이번에는 권력투쟁이 아닌 정당한 승계 절차가 이루어졌더라. 대비 인원 왕후의 명으로 연인군이 왕위를 계승하게 되었고 조선의 21대 왕 영조가 탄생했더라. 과인은 형님의 뜻을 받들어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겠다. 영조의 즉위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열렸더라. 그는 형 경종의 유언을 받들어
탕평책을 실시하며 당파 싸움을 종식시키려 노력했더라. 경종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영조는 그런 잡음들에 휘둘리지 않고 국정에 전념했더라. 형의 마지막 구탁이었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였더라. 며칠 후 경종의 국장이 거행되었더라. 영조는 형의 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다짐했더라. 형님, 소재가 형님의 뜻을 이어받아 반드시 태평성대를 이루어 보이겠나이다. 경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이윤의 파란만장했던 생은 이렇게 막을 내렸더라. 그의 죽음은 의문으로 남았지만 그가 마지막에 보여준 형제애와 나라 사랑은 영조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더라. 새로운 왕조의 시작과 함께 조선은 비로소 진정한 안정을 찾아갔고 경종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 훗날 증명되었더라. 그의 고난의 찬생이 결국 조선의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된 것이었느니라. 경종의 승하와 함께 즉위한 영조는 형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갔더라. 1724년 9월 조선의 21대 왕이 된 그는 무엇보다 형이 꿈꿨던 안정된 나라를 만들고자 했느니라. 과인은 형님의 뜻을 받들어 당파의 싸움을 끝내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 영조는 즉위교서에서 탕평책을 선언했더라. 노론이든 소론이든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여 지긋지긋한 당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느니라. 이는 환국 정치로 얼룩진 아버지 숙종의 시대, 그리고 신임 사화의 피바람을 겪은 형 경종의 시대를 모두 경험한 그만이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더라. 허나 새로운 왕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았더라. 경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꺼지지 않는 불씨처럼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역적들이 주상을 독살하였다. 서론 잔당들의 분노 섞인 외침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더라. 그들은 개장과 생감, 인삼과 부자 처방, 그리고 무엇보다 연인군이 경종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봤다는 사실을 들어 독살설을 제기했더라. 영조는 이러한 의혹들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번 퍼진 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더라. 그의 마음 한편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느니라. 형님, 소재가 정말 형님을 해쳤단 말이옵니까? 영조는 밤마다 형의 영정 앞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더라. 비록 자신은 결백하다고 믿었지만 형의 죽음으로 자신이 왕위에 오른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느니라. 1728년 마침내 영조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더라.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강경파와 남인 잔당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더라. 경종의 원수를 갚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을 물리치자 반란군은 경종 독살설을 기정사실로 내세우며 정의의 깃발을 내걸었더라. 그들은 밀풍군 이탄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며 한양을 향해 진격해왔느니라. 영조는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더라. 그는 직접 군복을 입고 창덕궁 도화문 앞에 나아가 군사들을 독려했더라. 과인이 부덕하여 이런 변론을 맞았으니 모든 것이 과인의 죄다. 하지만 저 역도들은 죽은 형님의 이름을 팔아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다. 경들은 과인과 함께 종묘사직을 지켜달라. 왕의 진심 어린 호소에 군심이 하나로 뭉쳤고 반란은 한 달여 만에 진압되었더라. 하지만 영조의 마음속 상처는 더욱 깊어져만 갔더라. 세월이 흘러 영조의 치세가 안정되어 갈 무렵 그는 종종 형 경종을 그리워했더라. 특히 경종의 기일이 들면 혼자서 제사를 지내며 긴 시간을 보냈느니라. 형님, 소재가 형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나이다. 1750년대에 들어서자 영조의 탄평책은 결실을 맺기 시작했더라. 단파 싸움이 줄어들고 백성들의 생활도 안정되었느니라. 그는 이러한 성과를 형 경종의 희생 덕분이라고 여겼더라. 만약 형님께서 신임사화를 겪지 않으셨다면 과인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영조는 깨달았더라. 형 경종의 고난, 많은 삶이 결국 자신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을, 단파 싸움의 허상과 권력 투쟁의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경험한 경종의 유언이 있었기에 자신이 판평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었더라.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평생 형에 대한 독살설을 부인해야 했더라. 하지만 그는 이를 억울해하기보다는 형의 명예를 지키는 일로 여겼더라. 후세 사람들이 과인을 어떻게 평가하든 상관없다.
다만 형님의 고귀한 뜻만은 올바르게 전해지기를 바랄 뿐이다. 세월이 더욱 흘러 조선 후기에 이르렀을 때 경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더라. 실학자들은 그의 짧은 치세를 다시 살펴보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느니라. 경종은 결코 무능한 왕이 아니었다. 오히려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라를 지켜낸 슬기로운 군주였다. 정약용을 비롯한 학자들은 경종이 3년간 대리청정을 하며 보인 안정된 국정 운영과 신임사화 때의 과감한 결단력을 높이 평가했더라. 그가 만약 건강했다면 분명 훌륭한 성군이 되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느니라. 19세기에 들어서는 경종의 비극적 생애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궁중문학에서는 그를 운명에 맞선 비극적 영웅으로 그리기 시작했고 민간에서도 그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더라.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고통받았지만 끝까지 왕의 의무를 다한 경종. 시간이 흘러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도 경종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더라. 사학자들은 그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파헤치려 노력했지만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더라.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미스터리 자체가 아니라 경종이 보여준 인간적 고뇌와 왕으로서의 책임감이었더라. 권력투쟁의 희생양으로 태어나 평생을 그림자 속에서 살았지만 마지막까지 나라와 백성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씨였더라. 21세기에 들어서는 경종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더라. 그는 더 이상 무능한 왕이나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극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평범한 인간으로 기억되기 시작했더라. 경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권력이란 무엇이며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은 무엇인가? 현대의 역사학자들은 경종의 삶을 통해 정치의 본질과 인간 존재의 의미를 탐구하고 있더라. 그의 비극적 운명은 오히려 보편적인 인간의 고뇌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느니라. 서울 동구동에 있는 경종의 능인 의릉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났더라. 그곳을 찾은 이들은 300년 전 그 고독한 왕의 마음을 헤아리며 잠시 명상에 잠기곤 한더라. 전하, 이제는 편히 쉬고 계시옵니까? 의릉 앞에서 바라본 하늘은 맑고 푸르렀더라. 경종이 그토록 꿈꿨던 평화로운 세상이 마침내 펼쳐진 것처럼 보였느니라. 역사는 생자의 기록이라고들 하지만 경종의 이야기는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더라. 패자라고 해서 그들의 아픔과 노력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에 더 나은 세상이 가능했던 것이더라. 오늘도 그 누군가는 경종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자신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있을 것이더라. 권력과 명예보다는 진실과 사랑이, 승리보다는 선량한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이더라.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저주받은 운명을 살다간 경종. 그의 생은 비극이었지만 그 비극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와 희생정신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더라. 그것이 바로 경종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니 진정한 왕다움이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임을 보여준 불멸의 가르침이었더라. 장희빈의 아들로 태어나 평생을 저주받은 운명 속에서 살아간 한 남자의 이야기. 그는 왕이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었더이다. 어머니라는 그림자, 아버지라는 그림자, 그리고 동생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홀로 외롭게 버텨내야 했던 37년의 세월이었느니라. 진정한 힘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얻는 것인가? 아니면 그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인간다운 마음을 지키는 것인가? 그의 비극적 운명은 3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그가 보여준 인간적 고뇌와 형제에 대한 사랑만큼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사실이더이다. 그리고 더 많은 조선 왕조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나이다.